21번 문제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 관련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18회 시험 이후로 처음 나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역시 알 필요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듣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볼까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다고 돼 있죠. 임대료 상한을 호당 120으로 규제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P자리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 120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1000 마이너스 2 곱하기 120. 그럼 2 곱하기 120이 되면 요게 240이죠. 그럼 1000에서 240을 차감하면 760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760. 이번에 P 자리에 12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4 곱하기 120. 그러면 이거는 480 됩니까? 100을 더하니까 580 단위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수요량, 공급량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네요. 얼마가 더 많은 겁니까? 180%가 더 많죠. 그럼 이게 답입니다. 초과 수요 180. 정답은 4번. 알 필요 없는데요. 만일에 요게 8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수요는 760, 공급은 800이니까 초과 공급 40. 그렇게 보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공급량이 더 많을 때는 답은 변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아무런 변화 없죠.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정부가 더 비싸게 받으라고 하면 공급자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냥 형태상 보면 공급량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아무런 변화 없다가 답이고요. 반면에 낮으면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중에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것 찾아랍니다. 자, 간접적 개입. 조세부터 가볼까요?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럼 첫 번째, 보조. 정확합니다. 재산세, 조세죠. 정확합니다. 공공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직접.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해당 사항 없죠. 그다음 부담금 들어가네요. 간접. 그러면 문제에서 간접적 개입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2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단지 지문이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서 그렇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함정이 딱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만 잘 넘어가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LTV랍니다. LTV에서 요 밸류가 뭐죠? 부동산 가치죠. 따라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LTV가 올랐다. LTV가 70%인데 80%가 되고 90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되면 이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따라 자기자본 비율은 감소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지금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DTI. 별 생각 없이 읽어보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순수입에 대한 연간 채무 부담액.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죠? 그렇죠.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 능력이니까. 부채를 갚을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큰 게 좋죠. 그럼 커지려면 분모값은 작아져야 되고 분자값이 커져야죠. 항상 큰 게 좋다는 쪽에 수익이 들어가야죠. 그것도 소득, 이득 5개,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후 중에서 어떤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2번요. 그래서 DTI는 자,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맞습니까? DTI에서 I, 연봉이죠. 그래서 2번은 X. 자, 3번도 갑시다. 고정금리. 잘, 편안하게요. 편안하게. 문제가 고정금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고정이든 변동이든 인플레이션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아예 우리 신경 쓰지도 말고요. 그럼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좋아하는 겁니까? 인플레니까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정금리는 차입자가 좋아하는 겁니까? 대출자가 좋아하는 겁니까? 차입자가 좋아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차입자에게 증가시킨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정금리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을 누가 다 부담합니까? 대출기관, 은행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4번 갑니다. DSR, 딱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2번하고 비교합니다. 2번에서는 DTI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차입자 당신이 기존 부채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것도 다 대출로 인정하니까 그 금액만큼은 대출 금액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DTI는 이자 지급액만 고려하는 거고요. 반면에 DSR은 원금도 고려하고 이자도 고려하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전에 3년 전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대출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일정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DTI는 내가 지금 부담하는 그 이자, 연 이자만큼 대출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근데 DSR은 이자는 물론이지만 원금만큼 대출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DSR을 적용한다는 말은 결론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죠. 원리금 상환액. 정확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위험입니까? 이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채무를 불이행하는 위험. 정답은 4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 즉 사회적 약자분을 배려하는 정책이겠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가격 미만으로 규제했다. 다시요. 높다는 말입니까? 낮다는 말입니까? 낮다는 말이죠. 낮게 규제하게 되면 첫 번째, 부정적 효과. 두 번째, 부정적 효과와 직접 관계없는 게 2개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초과 수요, 또 하나는 이중 가격. 3번에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그래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합은 뭔가 많아요. 뭐 저소득층 등등등 뭐가 많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군지를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저걸 외우냐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분리되어 있던 거 몽땅 다 합쳤구나. 이 정도 개념만요. 보조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동그라미 5번. 일단 딱 봐도 알겠죠.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랑 틀린 거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주택을 가진 자예요.
자, 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래서 집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 그게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구태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요. 정답은 5번 됩니다.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입니까? 비례관계죠. 그렇다면 이 둘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3번 갑니다.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인데 이 지문은 투입 요소는 보이는데 결과치가 안 보이죠. 여기서 결과치는 수년제 가치 또는 내부 수익률을 결과치로 제시했네요.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부의 지렛대. 무슨 말이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부채 때문에 손해봤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도 더 많이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세제. 단호할 필요 없죠. 세제. 제가 뭔가요? 제도. 정책. 이용 규제.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 아니죠. 만일에 유동성 위험이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케이. 현금화가 나와야죠.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1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또는 이자율 변동은 모든 기업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위험이니까 이런 위험은 체계적 위험. 따라서 이런 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를 하든 또는 집중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피할 수 없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상관 계수가 만일 0이라고 나왔다면, 출제자가 만일 0이라고 나왔다면 또 이신청 대상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선연적 관계가 없다는 게 정확한 건데, 그냥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관계수는 0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표현 잘 보세요. 효율적 투자선 하면 먼저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한 세트로 정리했죠.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이 나오면 우리는 제일 뒤로 가서 연결한 선 또는 집합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효율적 투자선, 없으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지문 그런 뜻 전혀 아니죠. 지문은 뭐라고 했냐면 효용이 동일한 점을 연결한 거예요. 단어 그대로 무차별, 차별이 없다. 무차별 곡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상관 계수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플러스 1쪽으로 가깝게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위험 감소 효과가 작다 그래야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분산.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합니다. 수익, 기대값, 평균. 다시요. 수익, 기대값, 평균. 반면에 위험, 분산, 표준 편차. 위험, 분산, 표준 편차. 우리는 정확한 개념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이고 표준 편차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동의어처럼 쓰자고요. 위험, 분산, 표준 편차. 수익, 기대값, 평균. 틀렸다 그죠? 위험이 돼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은 최근에도 그래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출제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왔던 최근 10년간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대출 비율이 80%입니다. 부동산 얼마짜리죠? 8억짜리죠. 부동산이 8억짜리인데 대출 비율이 80%래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20%만 들어간 거죠. 28. 그래서 1억 6천이 자기 자본. 순영업 소득은 4천.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고 1년 동안요. 그리고 처분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본 이득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영업 소득은 소득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본 이득도 고려해야죠. 얼마짜리 5%죠? 8억이죠? 8억 4천만 원. 근데 부채를 얼마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부채는 88, 6억 4천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5% 부담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처음 보십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자료 자체만 가지고 보면 같은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순영가 구하라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인데,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요. 먼저 문제를 잘 보세요. 3년간 현금 흐름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현금 유입과 유출을 지금 비교한 거니까 현금 유입은, 자, 그리고 문제가 한 세례 나왔어요. 매년 말, 그렇죠. 그래서 1년 말, 2년 말 이렇게요. 그래서 1년 차는 800, 1000, 1200 이렇게. 근데 이거 현재 가치 만들어야죠. 요 800은 1년 후의 가치죠. 왜 1년 후냐? 말이라고 했으니까, 연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1년이니까 0.9를 사용합니다. 800 곱하기 0.9 하면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다음 2년차가 0.85, 3년차는 0.8. 요 세 개를 모두 합치면 3년간의 현금 유입의 현가입니다. 이번에는 현금 유출 구하러 갈까요? 자, 유출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출은 유입의 70%예요. 1년 차는 800이죠. 800에 70. 그래서 각각의 70%입니다. 역시 현재 가치 구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1년 전으로 가야죠. 곱하기 0.9. 이번에 0.85, 0.8. 요 세 금액을 모두 합치면 현금 유출의 현가.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니까 유입이 올라가야죠. 그럼 유입의 현가 2530 나누기 1771. 그랬더니 1.43 나오네요. 자, 문제의 단서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정답은 4번 됩니다.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25회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죠. 그럼 이것도 11년 만에 놓은 거죠. 이런 형태요. 그래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6회 40문제의 특징, 기존 기출문제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앞서 말할 때는 1회 때부터 35회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계산 문제들을 따지면 계산 문제가 가장 예전 거는 18회거든요. 그러면 18회 시험부터 35회 시험까지를 놓고 보면 그러면 기존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문제 수로는 없고요. 지문으로 딱 하나 있다고요.
그 지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했던 튜넷요. 그건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운송비 차이라고만 나왔어요. 지금 운송비 차이인데 운송수단의 차이라고는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출제자가 그 자리에 운송수단을 넣은 거죠. 그런데 튜넷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한두 달 바짝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초기 연구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초기 연구는 운송수단은 동일하다고 전제하자. 우마차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선박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거기다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운송수단이 달라져 버렸죠. 운송수단이 달라지니까 야, 이거 운송비도 달라지네? 그러면서 후기, 그의 연구의 후기로 가면 운송수단의 차이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원칙인 거죠. 원칙은 운송비의 차이인 거고, 그래서 운송비의 차이를 본다는 말은 운송수단은 일정하다고 본 건데, 그 후에 운송수단의 차이를 고려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자, 이 문제도 25회 이후 처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 동안, 11년 동안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 우리 이론만 쭉 했던 거죠. 자, 이거 뭔 문제지? 가능, 유효, 순, 세전, 세호. 가능이 뭐죠, 가능? 가능은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 공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전체 면적에서 단위당 6만 원이니까 이거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유효, 실제로 임대 가능한 것은 8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전체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지만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것은 80%밖에 안 되고 단위당 6만 원을 받고 있다. 그게 가능 총소득입니다. 자, 여기서 공실 고려합니다. 공실은 10%. 그래서 이 금액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10% 960을 더해서 960을 구해서 빼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곱하기 0.9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 이제 순영업 소득. 자, 우리식으로 갑시다. 순자가 뜨면 뭐라고요? 비용 차감.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이죠. 얘는 해당 사항 없죠. 비용 차감이라 그랬죠. 비용은 유효의 50이라네요. 유효. 이게 유효죠. 50. 그러면 4,320만 원이 비용이죠. 요 금액에서 반을 뺐으니까 나머지 그 반이 답이겠네. 정답은 2번 됩니다.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금융기관. 따라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1번 문제. 31번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찾는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추가, 저당, 대부액. 그 다음 그림 그려야죠. LTV 60에 DTI 40.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있다, 그죠? 가격 4억짜리. 다음 DTI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딘가 연봉이 있으니까 연봉 7천짜리.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요거 구하라는 거죠. 4억의 60%, 2억 4천의 1억이 저당 대부액. 계산은 끝. 7천에 40% 했더니 2,800. 이거는 저당 대부액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2,800만 원은 저당 지불액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저당 지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 대부액을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저당 상수 0.2를 해줘야죠. 그럼 1억 4천. 두 가지 조건을 항상 문제 똑같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라. LTV를 기준으로 한다면 2억 4천. DTI를 기준으로 한다면 1억 4천. 2억 4천, 1억 4천. 작은 쪽이 답이죠. 만일의 문제가 추가가 아니라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다면 답은 1억 4천이 답이죠. 근데 문제가 추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존에 이미 대출받은 돈이 있다는 뜻이겠죠. 재료에 보니까 5천만 원을 대출받았대요. 그럼 1억 4천에서 5천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뭘 본다고요?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 매년인지 매월인지를 확인한다. 문제는 대출금리 구하랍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요.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5,700이래요. 그럼 5,70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이자는 못 구하는데 원금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얼마를 빌렸답니까? 9억을 대출받았고 상환기간은 30년이고 단위는 매년이라고 했으니까 9억 나누기 30년 하면 되겠네요. 9억 나누기 30년 했더니 매년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자, 그러면요. 이 5,700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그 중에 원금이 3천만 원이면 나머지가 2,700이 됩니까? 2,700이 이자입니다. 자, 이제 이자 구하러 갑시다. 이자율. 얼마를 빌렸습니까? 9억. 9억을 빌렸다고 2,700만 원을 부담해래요. 그러면 9억 분의 2,700. 그래서 3%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0회차 이자 구하랍니다. 자, 이자 구하러 갑시다.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잔액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은 나와 있고 잔액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몇 회차라고요? 그러면 몇 번 상환한 겁니까? 9번. 한 번 상환할 때마다 3천만 원씩.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9. 그럼 3부 27, 2천이 아니라 2억이죠.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거죠. 얼마 빌렸습니까? 9억. 9억 빌렸고 2억 7천 상환했고 그럼 9억에서 2억 7천을 차감한 금액의 3% 했더니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됩니다.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자, 5번 갑시다. 5번.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가 차입할 수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까지 출제되었고 얼마나 가능합니까?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다면 10배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예전 15회 이전에 놓은 적은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제일 뒤에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겠네요. 발행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상환 방식이죠. 틀린 거 찾아라. 자, 지금 포인트는 이거죠. 당연히 1회차라는 말, 상환 초기라는 말이죠. 상환 초기라는 말은 1회차 쓴 거죠.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원금이 제일 크고 원리금, 그 다음에 최정식, 그러니까 만기 일시를 따지면 만기 일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를 여기다 대입한다면 원금 균등은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더 크다 그래야죠.
다른 거 어떤 방식보다는 컸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을 올바르게 표현을 해보세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1회차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2번 정도만 한번 볼까요? 만기 일시상환. 그러니까 만기 일시상환이 대체로 우리가 은행 가서 잘 접하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다 보니까 없는 줄 아나 봐요. 아닙니다. 시행됩니다. 대체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주거용은 해주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떨 때 가능하냐면, 어느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가 미분양이에요. 그럼 이 건설회사가, 그렇죠, 금융당국에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럴 때는 요 방식. 그러나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전제가 이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만기 일시상환은 단어 그대로요. 상환 기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합니다. 만기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죠.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칙에 대한 내용. 어떤가요? 답이 탁 보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적산법. 그럼 첫 번째, 제일 뒤로 가서 뭘 찾아야 됩니까? 임대료. 오케이. 자, 그리고 순수익, 필요한 경비.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미를 잘 보세요.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 아니죠. 수익 분석법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은 수익 분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럼 적산법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렇게 나왔어야죠. 나머지 지문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3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인데 역시 너무도 일반론적인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감칙이죠. 인근지역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두 번째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제목이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7번 문제요. 역시 문제는 양은 엄청나요. 근데 아주 심플합니다. 문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일 때는 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비교 표준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단위당 500,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일 때는 면적은 볼 필요 없죠. 면적 보정이 없습니다. 왜 면적 보정이 없습니까? 단위가 그냥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은 보정 대상이 아니죠. 시가 변동률 두 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올라가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봐야죠.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은 5% 상승했다. 105%죠. 곱하기 1.05가 됩니다. 다음은 개별 요인 갑니다. 5% 열세, 그럼 95 곱하기 0.95, 8% 우세, 108, 1.08. 그 다음 추가로 50% 업 시켰다고 되어 있네요. 1.6 곱하면 정답은 4번 나옵니다.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내용 쭉 보시고 4번 가봅시다. 4번 첫 번째 키는요, 개별 공시지가. 법 조문이 나왔을 때는 일단 천천히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 형태로 나왔을 때 4번만 봅니다. 법 조문 형태로 나왔을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8개 중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죠. 개별자가 붙으면 공시권자는 시군구, 없으면 국장.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기존의 공시 기준인 1월 1일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1년을 반으로 탁 쪼개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그 사이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던 그 다음 날짜. 그러니까 7월 1일 또는 1월 1일. 이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7월 1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X. 근데 어떨 때가 6월 1일이죠? 맞습니다. 만일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나머지 지금 동그라미 4번 지문은 공시 대상 8개 중에 표준자가 붙는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다 존재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나머지 4가지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할 합병 건물의 신축. 그때는 한 달, 건물은 토지보다 한 달 앞선다 그죠? 그래서 6월 1일. 정답은 4번 됩니다.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원가법에서 시상가액이니까 뭘 구하라고요? 적상가액. 시상가액 구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원가법이라고 했으니까 적상가액이죠. 이 적상가액이 시상가액이죠.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3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3가지 가격은 전부 다 시상가액입니다. 그냥 시상가액 하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빨리 봐야죠. 원가법인지 거래사례 비교법인지 수익환원법인지.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제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첫 번째 뭘 찾는다고요? 공사비. 자, 공사비 찾으세요. 자, 공사비는 2가지 형태입니다. 총액이 나올 수도 있고 단위당 140. 단위당으로 놓을 때는 반드시 연면적을 찾아서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사비. 2번째는 그렇죠. 물가가 변동했다. 그래서 물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물가 정보를 찾으세요. 여기서 물가 정보는 건축비 지수겠네요. 100인데 125는 볼 필요 없죠. 곱하기 1.25. 자, 이렇게 하면 제조달원가입니다. 감가 누계 구하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매년의 감가액. 문제를 보니까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적 내용인수가 50년인데 간단하네요. 잔존가치 없대요. 그러면 제조달원가 나누기 50년 하면 되겠죠. 그럼 매년 감가로 설정되는 금액은 700. 자, 이제 누계 구하러 갑니다. 사용 승인 시점이 19년이고요. 기준 시점이 2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경과된 겁니까? 6년이죠. 곱하기 6, 4,200. 제조달원가 3억 5천.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4,200.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적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감칙의 물건별 평가. 첫 번째, 광업재단. 재단, 뭐죠? 수익환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모두 다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자동차는 시장성이 뛰어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나머지는 다 원가법이었죠.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정확합니다.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감칙 11조에서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3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원가법부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지만 물건별 평가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건물 감가되니까 원가법 정확합니다. 과수원, 토지가 다른 자산과 결합되었을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시장성이 워낙 뛰어나죠. 중고시장이 워낙 많으니까요. 거래사례 비교법. 따라서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개. 정답은 1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36회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멘트만 하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37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37회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교재, 가장 우수한 정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내용.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을까? 10년. 그럼 10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출제되지만 그 문제들은 버려도 틀려도 합격에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말입니다.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내 걸로 정립한다는 얘기는 실제 결혼 전 범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출문제를 쭉 학습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것. 그 공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37회 때 또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규 수업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